여성 뉴스가 지나친 청년 뉴스를 되짚어보는 SBS 팟캐스트 불타는 청년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슈 취재팀 이경원 기자고요. 오늘 정규 7회차 방송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휴가자가 많아가지고 휴방을 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오늘도 이슈 취재팀 그 부원들이 나와 있는데 이름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시죠. 네, 이슈 취재팀 정혜경 기자입니다. 네. 네, 저는 김민정 기자입니다. 네, 원종진 기자입니다. 네, 그리고 제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다 아시겠죠? 화면으로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원종진 기자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은 지금 이제 좀 요즘 굉장히 핫하신 예.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네, 핫뜨거 시죠. 핫뜨거 네, 핫핫. 정말 뭐 매일매일 뉴스에 나오시는 분을 모셨는데 우리 지금 청년들에게 특히 남자 청년들에게 가장 화두가 되는 군대 문제를 우리 사회에서 군대에도 인권이 필요하다는 그거를 이제 화두를 던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2014년에 군 인권센터를 설립을 했고 2009년에요. 2009년이네요. 2009년이요. 죄송합니다. 인사부터 하셔야 되는데 맞네요. 예. 지금 정정보도부터 하시는데. 2009년에 참 설립을 네. 하셨고 2014년도죠. 요거는 네. 맞죠? 이제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윤일병 사건으로 알려졌던 그 사건을 이제 처음 세상에 알리는데 아주 거의 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지금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너무 핫하셔가지고 네. 저희가 모시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네. 네, 그래도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바쁘시죠? 인터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네, 그렇게 돼 버렸네요. 의도하지 않게 자유한국당이 괜히 국감에 저를 불러가지고는 저를 이렇게 바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뭐 또 삼천교육대 발언 때문에 이제 주로 저희는 뉴스가 네, 네. 뭐 이제 그 키워드 중심으로 가다 보니 이제 삼천교육대 그 뉴스가 되게 많았어요. 임태훈 삼천교육대 네. 보시고서 좀 어떠셨어요? 뭐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또 대학을 가라 그래서 좀 당황을 했는데요. 네, 네. 하여튼 뭐 이제 세간에서는 이제 뭐 반인권적이다. 그리고 한 499명이 사망했잖아요. 삼천교육대 가서 네, 네. 6만 명이 이제 영장도 없이 끌려갔고, 그리고 가서 5만 고문과 또 가혹행위를 당해서 후유증으로 또 자살하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면서 사신 분들이 계세요. 사실 그분들한테 그 사과해야죠. 저한테 사과하는 것보다는. 근데 사과할 기회도 줬는데 이제 사과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뻔뻔하면 어디서 나올까 가요.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너가 군 입대를 거부하고 또 동성애자니까 나치 수용소 생각하듯이 그 옛날에 히틀러가 게이들을 나치 수용소로 보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기저에 깔려 있다. 만약에 당신이 헤테로 남자였거나 군대를 갔다 왔으면 아마 그 소리를 못했을 거다라고 하는 네. 이 혐오 발언적 성격도 있다라고 진단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듣고 보니까는 그 말도 일리가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차제에는 사실 한국이 차별금지법 빨리 도입돼야 되는 게 이러한 헤이트 스피치 못하게 하는 분위기도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차별금지법의 근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징벌적 손해배상 개념이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발언을 하거나 그런 보도를 하면은 사실상 기둥뿌리 하나 이제 뽑는 거죠. 그 재정에 타격을 입는 거죠. 이거는 뭐 형사적 처벌은 안 가는데 너 자신 있으면 돈 많으면 민사적 책임은 져야 된다라는 사회적 책임을 묻는 거라서 차제 이제 특히 20, 30대들은 이 차별금지법 되게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네. 많으세요. 왜냐하면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한 세대 차이도 있고 네네. 사회가 그만큼 다양해졌기 때문에 다양성을 이제 포용하는 측면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또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해요. 네네네. 그래서 뭐 도입해야 된다. 박찬주를 보면서 이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쭤보려고 했던 걸 지금 다 그냥 와이드하게 너무 해주셔서. 제가 많이 얘기했네요. 아니에요. 네. 최근에 네, 인터뷰 너무- 많이 하신 게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를 많이 느껴집니다. 하셨다는 게 네. 느껴져서. 네네. 근데 저희가 이제 삼천교육대 관련해 가지고 네. 한번 그 당시 부대장들이 한 30명 정도 돼요. 그걸 네. 다 지금 뭐 하고 있나 한번 제가 추적 조사를 한번 해서 보도를 하려고 준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좋네요. 예. 그냥
기라성 같더라고요. 다들 잘 나가고 아. 단 한 명도 징계받은 적이 없고 네. 다들 그 상훈 기록 중에서 상훈을 취소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우리나라의 특징이 일단 국립묘지에 들어가면 절대 파묘가 그렇죠. 불가능하고 네, 네. 그리고 한 번 서운을 주면 이 추타를 못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있죠. 그 프랑스는 여러분들이 그 파리 도심에 가보면은 판테온이라고 있어요. 네. 그 국가 영웅들을 모셔놓은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현충원 같은 네. 곳인데 그 성당이죠 원래는. 근데 거기에는 좌파와 우파와 상관없이 국가에 기여하거나 국민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 모두 안장이 돼요. 그런데 단 한 부류만 네. 안장이 안 됩니다. 나치 전력 음. 협조하거나 부역한 사람들은 그게 나중에 안장됐더라도 발각되면 파묘해 버려요. 근데 우리는 일제 강점기에 그 친일 군인, 친일 경찰들 현충원에 많거든요. 근데 그거 파묘 안 하고 있죠. 훈장도 심지어는요. 대한민국 훈장도 받았지만 그 천황의 훈장을 받은 사람들도 거기 그쵸, 묻혀 맞아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네. 거기 애국지사 묘역이 따로 있는데 그 애국지사들이 같이 묻혀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잡으러 다녔던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참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죠. 그러면서는 역사 교육을 어떻게 할지 그럼 과연 앞으로도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친일을 해야 된다는 교훈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좀 씁쓸하죠. 예. 저희도 이제 이번에 박찬주 대장이 삼천교육대 발언을 한 게 대부분 뉴스에서 막말이라는 두 글자로 이렇게 그냥 소비를 하고 생산을 했는데 저희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거 역사 청산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상징적 장면. 있죠. 두 번째로는 혐오 표현이라는 거에 무감한 우리 사회의 또 상징적 장면. 네. 이런 여러 가지 맥락이 다 있는 것 같아서 단순히 어떤 나쁜 사람의 막말로만 소비될 건 아닌 것 같아서 네. 여러 가지 우리가 좀 고민해볼 함축하고 있는 게 매우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일단 기자회견장에서도 사실 기자들이 탄성이 들렸잖아요. 맞아요. 네. 예, 네. 너무 아, 놀라가지고 멀지. 우리가 뭘 네. 들었지 이런 네. 저도, 표정이 네, 기자들이 엄청 좀 놀랐어요. 처음에는 이제 너무 음. 어마어마한 농담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니까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는 중요하지 않고 맞아요. 삼천교육대로 네. 이제 다 맞아요. 도배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또 그날 기자회견 중에 카톡이 막 오는데 삼천교육대 막 받은 글 저도 네. 이제 받은 나중에 걸로. 왜냐하면 네. 하루 전날 네. 기자회견 한다는 게 약간 보도됐잖아요. 그래서 자기 억울한 얘기나 하겠다라고 싶었는데 그렇죠. 그 얘기와 그 얘기도 그렇지만 감따는 건 내 일이 아니다. 그거는 공감병이 해야 될 일이다. 골프공 주는 것도 공감병이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이 사람 단단히 그러게요. 포인트가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제가 뭐라고 방송에 얘기는 못하겠지만 노말하진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정제해서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지휘관이 바쁘니까 좀 그래서 그게 상처 줬다면은 되게 미안하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내 일이 아니다. 공감병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가 100개를 그냥 사과 썰듯이 썰면 되는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 감 따는 것도 땄지만 모가도 다 따게 해서 한 100개 정도를 따게 해서 모가가 여러분들 만져보셨지만 되게 딱딱하다고요. 그쵸. 그걸 네. 칼질을 해서 모가청을 담는데 나중에 손에 막 짓물나고 막 손 아프고 잘못하면 그거 근육이 망가지거든요. 그런 일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모가청을 자기네들만 먹었겠어요? 또 주변에 참모 부인들이나 참모들한테 나눠줬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난 피가 담긴 모가청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감수성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얼마나 공감병들의 피와 땀이 담겨 있냐 이런 고마움도 없고 사실은 그런 일을 시키면 굉장히 잘해줘야죠. 또 잘해주지도 못해. 자기네들 냉장고 뭐 10대인가 9대 갖다 놓고는 오만 그 진상받은 과일이나 이런 좋은 것들 해놓고는 다 먹지도 못하니까 그게 사실은 보관하면은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공급이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썩기 마련이죠. 무슨 냉동고도 아니고 그거 보관 잘못했다고 그 과일을 집어 던지고 그 썩은 걸 먹게 하고 이거는 거의 노예죠, 노예.
근데 맞아. 황당했던 거는 그걸 네. 가지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이번에 얘기를 했더라고요. 공소장에 다 나와 공소장에 있는 다 나와 내용인데. 있죠. 예. 네. 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약간 적반하장으로 얼마 전에 또 라디오에 나와서 그 그러니까 얘기를 저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면서 느낀 게 약간 그게 얼마나 그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건지 모른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저는 공감병은 아니었어요. 뭐 주말에 작업자 불러가지고 갔더니 공간에서 이제 그 전날 저희 부대장이 회식을 했나 봐요. 막 삼겹살이랑 막 술이랑 있는데 이걸 치우는 작업을 한 거예요. 가족 파티를 한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거 있고 멀리서는 그 가족들이 막 놀고 있고 저는 이제 허름한 추리닝을 입는 상황에서 이렇게 치우고 있는 상상된다. 그때 모습이 저는 그 지금도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추리닝이 그냥 추리닝이 아니라 저는 그 예. 지급되는 거잖아요. 지급된 추리닝이죠. 근데 맞아요. 그거 네. 입고 있으면은 좀 모양새가 떨어지거든요. 우리가 입는 그 시중에 파는 체육복은 좀 약간 맞아요. 간지나는데 네. 그거는 약간 좀 태권브이 같은 빙고 같아 그래야 편집할 때 되나? 사진 하나 하여튼, 이렇게 예. 띄워드려야 영화 되겠다. 기생충이 네. 갑자기 생각나네요. 네. 근데 더 끔찍했던 거는 그 남은 삼겹살을 제가 먹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런 음식을 먹을 기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군대가 그치, 그만큼 거기 삼겹살. 열악하고 힘든 공간인데 음. 윗분들은 제가 이렇게 나눠치기해서 윗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전 그래도 쓰고 싶어요. 군 수뇌부들은 아직도 그거에 대한 감수성이 참 없지 않나. 이게 사실 세금으로 월급 받으시는 분들이고 그 세금 내는 그쵸. 집의 자식들인데 네. 그렇게 이게 이제 그 다른 장군들도 있긴 해요. 이순진 합참의장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예, 있죠. 그 6시가 되면 공간병을 다 공간에서 그 생활 공간으로 내보내요, 그냥. 그래서 가족하고만 밥을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나름 그런 미담도 있네요. 네, 외박 그러니까- 미담만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그런 게 정상이죠. 미담이 된다는 예, 것도 참. 예, 그게 정상인 거고 요즘 이제 공간병 갑질 사건 이후로 달라진 세태는 공간병이 없어졌죠. 그래서 공간에서 장군들이 좀 쓸쓸하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이제 운전병이 모는 차를 안 몰고는 이제 자전거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직접 차를 몰고 종교 집회에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장군들의 이런 양태들도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싱턴을 가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은 저녁 시간대 퇴근할 때 별들을 좀 흔히 대중교통 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퇴근하면은 관용차를 이용하지 않는 거죠. 예, 집에 가는 것은 공적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을 근데 하니까. 그게 뭔가 규정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좀 규정도 자발적으로? 있지만은 문화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죠. 사실은 이 운행 그 관용차를 몰게 되면 운행 기록 다 작성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작성한 거 보면은 다 막 술집 가고 뭐 늦게까지 밥집 가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지휘관 내려주고는 지휘관 친구나 네. 다른 지휘관 또 차가 없는 지휘관도 있거든요. 그럼 태워주라 그러고 막 이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 운전병은 새벽 돼서 들어간다고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운전병을 다음 날 일과에서 몇 시간 쉬게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거냐면 기자분들이 보도본부에서 야근하고 나서 그 다음날 다시 출근하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안 돼요. 난리 날 거예요 노조에서. 그럼 군대는 노조가 없으니까 저희 가끔 가끔 그러기는 그러네요. 해요. 근데 물론 돈을 주죠 우리는. 그러니까 그 돈도 네. 주지만은 오전만 좀 하다가 퇴근시키거나 그렇죠. 눈치 보잖아요. 네, 이게 네, 뭐 눈치를 되게 막 보죠. 무슨 막 특집을 내야 되고 그치. 뭐 비상 상황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안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호간의 익스큐즈가 네, 되는 건데 이건 뭐 당연하게 너무 생각하니까. 당연하죠. 돈 한 푼도 안 주고. 뭐.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값싼 인력이니까 값싸게 막 굴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맞아요. 뭐냐면 병사들을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부속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병영 구조가 이제 자꾸 인권 친화적으로 변하고 있지만 저희가 계속 주장하는 게 존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헌법 39조 2항에는 병역 의무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헌법 정신에 따라서 사실상 입각하면은 그런 배려들은 사실상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문제고 그것은 월급 인상이 안 돼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월급을 대폭 인상했단 말이에요. 네, 지금 병장이 한 50만 원 가까이 그쵸. 받는단 말이죠. 근데 내년에 또 올라가요. 그랬더니 또 뭐 음. 선거철에만 올린다고 난리인데 작년 선거철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사실은 올리는 것은 2년마다 한 번씩 지금 올리겠다 그런 계획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주장한 거예요. 이 월급을 올려야 되는데 문제는 월급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임금이라는 데 기준이 그쵸. 있잖아요. 최저임금이라는 게 최저임금이라는 게 있는데. 있는데 예를 들면은 병사는 의무복무예요. 근데 의무복무자들에 대한 월급은 소위 말해서 최저임금 수준과 최저생계비 수준과 뭐 예를 들면 최근에 도입되려고 하는 그 기초 사회 그러니까 실업 상태에서 기본소득. 기본소득 이런 개념들까지 지금 도입되고 있는데 이러한 토론을 국가 차원에서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것도 되게 아이러니하죠. 한 해 20만 명이 입대하고 20만 명이 전역을 해요. 대한민국 20대 초반의 남성이라고는 피할 수가 없어. 징병검사부터 지금 내가 병무청에 가서 등급을 받아요. 뭐 소, 돼지처럼. 그것에 대해서 되게 둔감하죠,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국가가 부르니까 끌려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심정은 어때요? 맞아. 어디 안 다치고 그렇죠. 안 맞고 사고 없이 그쵸. 무사히 네. 전역하는 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이게 약간 굉장히 기복적이죠, 사실은. 그 이런 기복적인 게 아니라 합리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누가 요구해야 되냐? 청년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부모 세대들이 기성세대들이 요구하는 것도 맞아요. 있고. 근데 기성세대들 중에서는 그래. 나 때는 군대 요즘 나 때하고 비교하면은 뭐 꿀 빨지 막 이런다고요. 그러니까는 군대가 더디게 가는 거예요. 가긴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같은 데가 나타나서 핸드폰 주세요. 왜 안 줍니까? 라고 하니까 맨 처음에 8년 전에 이랬어요. 핸드폰 주자 그러니까 미쳤구나. 군대가 망한다. 군대가 망한다. 뭐 보안이 뚫린다. 저 이적행위다. 국가의 위협이 있는데 빨갱이 아니냐. 그럼 아니 그럼 도대체 장군들은 왜 핸드폰을 쓰는 거야?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기밀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아니 그리고 군대를 이제 가셔서 알지만은 저는 안 가도 알아. 보통 무전기로 다 이제 그렇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비화 체계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안 체계들이. 근데 이게 무전기라는 게 이게 빨리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방에서 기순자가 나타났어. 빨리 보고해야 되잖아요. 네. 무전으로 보고 막 해 전화로. 그럼 합참에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사진 찍어가지고는 카톡으로 보내. 뭐 이런다고요. 빨리 저 상황을 카톡은 그런 보안이 절차도 기사 아니에요? 기사. 기사감인데 이거? 되게 취약해요. 이거 실제 뭐 이렇게 제보가 들어오시네요. 아니, 실제 그렇게 운영되고 운영되고 있어요. 있어요. 그 장교들한테 물어보세요. 전화해서 부사관들하고. 그러면 영상을 찍기 시작해. 기순자 예를 들면 찍어서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전파를 해요. 세월호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세월호에서 사망자들 시신을 인양하지 않습니까? 네. 초반에. 그럼 인양한 시신들을 다 옮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군용 헬기도 이제 다 이제 들어가서 이제 네네. 일을 해야 돼. 시신이 많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게 헬기가 떠서 예를 들면은 뭐 수원 비행장으로 온다. 라고 하면은 헬기가 떠서 왔어요. 야간에 비행을 해. 그 헬기는 어디 거예요? 육군 거잖아요. 그 비행장은 공군이잖아. 그 서로 너 어디 있냐? 안 보인다. 좌표 카톡으로 보낼게.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통신 보안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스스로도 통신 보안을 안 지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군사 보안이 뚫린다는 건 거짓말인 거죠.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병사가 막 군사 보안 시설 지통실 들어가서 막 이렇게 찍고 이런 거는 안 되죠. 그건 통제가 가능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는 무조건 다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장군들이 비밀을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아이러니한 그렇죠. 일이네. 네. 근데 그냥 해외 사례만 보더라도 전시 상황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군인들이 핸드폰 사용하더라고요. 네. 거기는 평시도 아니잖아요. 네. 팔레스타인과 네. 전쟁 중인 네, 상황이잖아요. 네, 네. 미국 근데 이런 데도 다 핸드폰 쓰죠.
사병 쓰죠. 유저 다 쓰죠. 아니 뭐 대단한 심지어는 뭐 사람들도. 게임하면서 상관 얘기 듣고 막 그러니까요. 이러니까. 네. 네. 좀 이따 그것도 질문 드리려고 했던 네, 부분인데. 네. 그러니까는 핸드폰도 이제 그 허용 시간이 일과 이후 시간만 이제 허용이 네.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일과 때도 핸드폰을 나눠주는 건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거 2014년부터 군인권센터가 핸드폰 주자, 윤일병 핸드폰 있었으면 안 맞아 죽었다. 라 이런 얘기를 맞아요. 막 했어요. 했는데 제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병문안혁신위원회 들어갔단 말이에요. 국방부에. 위원은 이제 들어갔는데 제가 핸드폰 주장하니까 그 다른 그 예비역 장성들 위원들이 벌떼같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는 사퇴하겠다라고 했더니 절충안으로 수신 전용 핸드폰을 수신만. 맞아요. 네, 그때 수신만 맞아 되는 그런 거. 거 나왔었어요. 네. 제 동생도 뭐 그런 거 네네. 개통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생활관에 설치해서 이제 받는 것만 그러면 문자 보내잖아. 엄마 전화 줘. 이러면 이제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고참이 애인하고 잡고 있으면 말도 못하고 못하는 말 거예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 과도기를 거쳐서 핸드폰을 이제 의결을 했어요. 제가 이제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이거든요. 장관님하고 각군 참모총장 합참의장이 이제 들어오고 민간위원 6명하고 이제 토론 끝에 이제 사용하는 걸로 의결했고 이것도 최근에 시간 줄이려고 막 야전에서 그러는 걸 시간 줄이면 안 된다고 강하게 비춰놔서 일단은 이제 일과 시간 이후에 시간을 지키긴 좀 했는데 이제 일과 시간으로 넓히는 걸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평일 외출 외박 이것도 이제 실현해야 되는데 외출만 지금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군처럼 사실 이렇게 돼야 돼요. 일과 시간에 이후에 본인의 업무가 없으면 10시까지는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가 미군처럼 해줘야 돼요. 그렇죠. 미군도 다 그렇게 하죠. 그래도 야전에 갈 데도 없어요. 나가라 그래도 안 가. 돈 쓸까봐. 그러니까 우리 군이 6.25 때 한국 전쟁의 트라우마에서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강박증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2009년부터 이런 지난한 활동들을 하시면서 군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오셨는데 삼청교육 때 발언을 들으시고 기분이 어떠셨어요? 처음에 든 거는 이제 황당했고 두 번째는 뭐 저 사람 되게 날 미워하나 보다라는 생각도 들고 세 번째는 피해자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이 사람 용서가 안 되겠구나 싶어서 제가 이제 SNS에 그런 글을 썼죠. 이 사람은 반드시 유죄를 받아서 국민이 낸 세금인 군인연금을 반은 못 받도록 해야 되겠다. 이제 반은 자기가 부은 거니까 자기가 그렇죠. 찾아가더라. 사실 그것도 국민 돈이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미운 마음, 나도 같이 너무 미워하면 같은 사람 될까봐 그래 너는 공적으로 제재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것에 대한 용서를 하지 말아야 돼요. 저희 네. 녹음 전에도 뭐 간단하게 말씀은 하셨지만 그 박찬주 전 대장과 또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다고. 인연요? 뭐 특별히 인연은 만난 적은 없고요. 제가 그 저희가 공감병 갑질 사건을 이제 폭로했잖아요. 사실 저희가 기자회견 한 번도 안 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럼 거기 어떻게- 있던 6차례 보도자료만 나갔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제보가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그냥 우리 문제제기 차원에서 주의한게 하려고 보도자료를 냈는데 추가 제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작사 사령관으로 있을 때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 다음 제보는 육군 참모 차장 있을 때 제보예요. 그게 또 여러 개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튿날 또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날 오후 2시에 전으로 부침개로 싸대기를 맞았다라고 해서 그러냐 그러면은 이거는 또 보도자료를 내기 어려우니까 그날 추가 보도자료를 오후에 냈어요. 그랬더니 또 제보가 7군단에 있었을 때 냉장고 가져갔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6차례 저희가 보도자료를 냈어요. 좀 갑질의 역사가 깊으신 분이네요. 네, 뭐 베란다에 가둬놓고 하초에 물 안 줬다고 그리고 대들었다고 이제 GOP로 유배 보내고 그렇게 GOP 가서 전방을 경험하라고 그랬다 그러던데. 그럼 맞아요. 공감병만 하고 삼청교육 있으면은 때랑 전역하고 맥락이 나면은 비슷하네. 추억이 없기 때문에 GOP를 가라 추억을 그럴 때 만들어 주시기 근데 위해서.
박찬주 대장이 정말 군인답지 않다고 생각되는 거는 GOP나 GP 근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그렇죠. 특히 예, 이제 맞아요. 서부전선은 평야지대라 가지고 음. 조금 좀 괜찮은데 음, 음. 동부전선 같은 경우에는 산악지대라서 해발 900, 1000 이래요. 그러니까는 춥고 그렇죠. 이렇게 이게 능선이 있으니까 네네. 사실 여기에 대대장 한번 하고 나면은 무릎 연골 다 나간다는 얘기를 해요. 그게 경사가 가파르죠.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동이 또 안 되는 지역들이 있어서 GOP에 근무하는 대대장들은 또 순찰을 한 번씩 돌아야 돼요. 대대장이라고 앉아가지고는 지휘 통제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소초가 잘 돌아가는지를 이제 가는데 이 스틱 2개 잡고 가는 거예요. 도보 순찰을. 네네. 그렇게 엄중하게 일하는데 공간병을 유배를 보냈어. 그러면 얘 하나 때문에 지휘 부담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는 장군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사실은. 야전을 되게 얕잡아보고 우습게 생각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군인이 아니에요. 가짜 군인이에요, 제가 봤을 때. 참. 근데 이게 이제 그 폭로 나오고 그랬는데 다 거짓말이라는 식으로 이제 해명을 계속 했잖아요. 근데 네, 그 네. 와중에 자기도 실수해서 뭐 감따고 골프공 주운 거는 공감병해야지 누가 하냐. 뭐 그건 누가 하냐 뭐 이렇게 나는데 실수라기보다는 그냥 뿌리 깊게 있는 본인의 그죠. 그런 그거는 뭐 거죠. 전혀 네.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좀 되게 군대를 흔들기 위한 거짓 음모고 무슨 20대의 이 창창한 이 군대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막 음모를 지어내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좀 한번 그분들 얘기 직접 들으셨으니까 그 얘기도 좀 한번. 이게 이제 생도 시절부터 대접받으면서 네. 살아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관학교 제도도 좀 개선해야 될 게 있는데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간부 식당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간부 식당이 왜 따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SBS에 예를 들면 구내 식당이 있으면 본부장 이상들과 사장이 먹는 식당이 따로 그렇죠. 따로 있으면 있진 어떻게 않죠. 돼요? 따로 있지. 난리 나죠. 메뉴가 다른가요? 메뉴도 조금 다르죠. 간부식. 제가 네. 간부식당에서 작업을 한 적이 있는데 어. 계란 후라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뭐 사명식당은 계란 후라이가 안 돼요. 완전히 메뉴가 그러니까 다른 뭐- 건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뭐냐면 프리미엄 이제 뭐 이런 병사식당은 느낌인가 대량 급식이에요. 그렇죠. 그치. 이해되시죠? 프라이 네, 같은 거 네. 못하죠. 네. 하나하나.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나하나 못하죠. 음. 대량으로 해야 되니까. 음. 그러니까 대량 조리가 가능한 시스템인 거고 간부식당은 소량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뉴가 조금씩 다르죠. 그러니까 이 체계도 바꿔야 돼요. 사실 간부식당 없애는 게 맞죠.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게 계급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사 출신은 성골, 비육사 출신들은 육두품, 그리고 뭐 회사, 공사 출신들은 진골 정도 되는 거죠. 예. 여구는 여기에 골품제도 안에 없어. 그냥 뭐 카스트 제도의 수드라 같은. 예, 그런 존재죠. 그 불가촉촉. 병사들도 수드라도 이제 계급이 쭉 이쪽이에. 예. 그러니까 이런 계급 구조에 놓여 있으니까 굉장한 서민 의식이 있는 거죠. 예, 특히 육사 출신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 몸에 배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이 핸드폰 나오기 전에는 전화도 다 시키잖아요. 야 어디 전화 돌려. 이거니까 전역하고 나니까는 전화도 사용 못한다라는 이제 비아냥거림이 있었죠. 그만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 물정도 잘 몰라요 군인들이. 그래서 군인들이 전역하고 나면 계급 정년이 또 있어요. 이게 군대 안에만 있다 나오니까 사기도 많이 당해. 그러니까는 박찬주 대장은 자기가 여과 없이 그런 자기의 잘못된 인식들을 그대로 다 표출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데 왜 문제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영혼 자체가 우리하고 굉장히 달라요. 아이히만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그거하고 비슷한 거죠. 영혼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박찬주라는 사람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되게 악의 평범성 한나렌트가 얘기한 것처럼 되게 평범한 사람인데 그렇게 군대라는 사회가 그 사람을 그렇게 길러낸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시스템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기질의 문제도 좀 있겠죠, 사실은. 그럼 다른 장군은 왜 안 그러냐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장군은 기질이 작동하니까 시스템 위에 군림하지 않고 시스템 안에서 그나마 좀 합법적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저도 박찬주 대장의 그 망원경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되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인권 강조하다 보니 군 전투력이 약해졌다라는 부분이 저는 그 부분을 되게 그 선고처럼 들리더라고요. 그 부분이 사실 인권 문제 때문에 소장님께서 하셨던 윤일병 사건도 난 거였고 네. 정말 수도 없이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대한 또 하나의 상징적 장면이 아닌가 박찬주 전 대장의 말도 이런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입대하는 모든 장병들에게는 뇌수막염 예방 접종을 해줘요. 네.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갑자기 국가가 뇌수막염 예방 접종을 해준 게 아니라 2011년에 노우빈이라는 훈련병이 있었어요. 이 훈련병이 행군 끝나고 나서 고열이 났는데 맞아, 타이레놀만 기억나요. 줘가지고 맞아. 결국 사망에 이뤘어요. 사실 약 하나만 줬으면 이 친구 안 죽었는데 근데 이 친구가 죽고 나서 이 뇌수막염 예방 접종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자식을 가슴에 묻고는 다른 자식들이야 이 뇌수막염 안 걸리겠지만 본인 자식은 국가가 어떻게 해? 그러니까 유공자만 되고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는 평생 부모가 개인이 지고 갈 그렇죠. 문제인 거죠. 그래서 군인권센터가 최근에 이제 군 트라우마 센터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정신과 가거나 이러면은 이런 그 히스토리를 모르기 때문에 잘 케어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병리학적으로만 케어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이제 심리학적으로도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윤일병 이제 가족들이나 뭐 진료권 침해받은 이제 당사자나 이런 뭐 성폭력 피해자들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케어하기 위해서 사실 상담하고 사건 해결하고는 그 다음은 본인이 극복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렇죠. 사회가 그 같이 좀 들여다보자는 세월호도 마찬가지죠. 죽었어요. 그렇죠? 명백한 인재죠. 근데 부모님들은 아직도 노란 옷 입고는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건이 예를 들면 어제 뭐 검찰이 다시 수사 재개하겠다라고 해서 가해자들 다시 다 처벌했어요. 물론 일단락 되겠죠. 근데 자식의 빈자리는 국가나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잖아요. 그 상처를 자기가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되는 건데 그럼 이건 누가 책임져야 되냐? 우리 공동체가 책임져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월호도 유족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안산에 그런 센터를 만들어 놓고 노력하듯이 이제 사실은 이제 국가가 안 하니까 저희가 모델을 좀 개발해서 우리도 하지만 국가도 하시오라고 얘기하려고 저희가 이 모델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트라우마 센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게 이제 보훈병원을 중심으로 보훈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하고 왜 다르냐면 우리는 보훈병원 가라 그러면 이제 잘 안 가죠. 왜냐하면 장비나 의료진 이런 그렇죠. 것들이 좀 거기서 딸리니까. 참 잘도 상담을 근데 이제 네. 미군은 좀 다르죠. 미군은 그러니까 우리 기자님들 내일 어떤 병이 걸렸어. 군병원에서 무료로 진료해 줄게요. 그럼 가실 거예요? 안 가죠. 못 믿죠. 안 가죠. 못 믿죠. 차라리 내가 우리 집 앞에 내과를 가지. 왜 이럴 거 아니에요. 저희도 그러니까- 작년에 뭐 군의료 이런 거 실태 그쵸, 보도하고 실태 그런 보도. 거는 네. 정말 네, 그러니까 열악하죠. 뭐냐면 열악하니까 안 가는 건데 미군은 일단 대통령이 군 병원을 가. 그러니까 모든 의학 장비는 군 시설 먼저 들어가요. 최신식 의학 장비들은 의료진이 빵빵해. 그리고 민간인이 군 병원에서 진료받는 걸 영광으로 생각해. 왜냐하면 의술이 발달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80년대부터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군부를 약체화시키거든요. 또 쿠데타 일으킬까봐. 그런 배경에서 민간이 더 발전하고 퇴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보훈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유공자들 가는 공짜 병원 이런 인식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보훈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나 아산병원처럼 굉장히
크거나 발전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렇죠. 예. 인식만 봐도. 그러니까는 이런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을 잘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히스토리를 찾아가면서 에비던스 진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개념도 없고 하니까 사실은 그거를 그냥 보건병원에 설치합시다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시스템의 룰을 민간에서 개발해서 그것을 국가에 투입시키는 방식으로 거버넌스 형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그래야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인식을 갖고 국가를 위해서 충성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국페이만 강조하는 이런 시스템은 굉장히 잘못된 시스템인 거죠. 20대들한테는 전혀 먹히지 않는 맞아요. 거예요. 청년들의 지금 생각은 머리 끝에 와 있는데 네. 아직까지도 뭐 애국심 이런 거는 사실 좀 안 와닿죠. 그렇죠. 청년들 생각에서는. 그러니까 국방력에 대해서 중하게 생각할수록 군인을 귀하게 대접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국방 정책도 하방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게 우리는 이제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모병제 얘기가 나왔는데 맞아요. 그렇죠. 모병제도 되게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 상부 구조만 더 튼실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대화, 과학화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현대화, 과학화만큼 4차 산업혁명에 맞게끔 이 의식과 인권 문제도 4차 산업혁명과 동시에 동반 성장해야 되는데 상부 구조만 이게 튼실해진다는 얘기가 뭐냐면 최첨단 무기만 도입하면은 전쟁에 이긴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트남전에서 미군이 승리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베트남전에서는 상관 사례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가혹행위야 인권 침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수류탄 다 뺏었잖아. 그 수류탄 뺏으면 뭐예요? 수류탄을 사제로 갖고 와서 사제로. 막 던지고 총 있으니까 갈겨버리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인권의식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모병제가 그것을 다 해결해준다, 만병통치약이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모병제를 하는 전제 조건 하에는 군대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이 결부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과제인데 이거 시작을 하잖아요. 다만 이제 민주연구원에서 이제 얘기한 것은 시작을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의미가 네. 있다. 논의를. 네, 논의를. 그렇죠. 왜냐하면은 인구가 지금 절벽으로 가고 있는 상황, 출산율이 절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출산 때문에 징집 가용 인력이 떨어지는 거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이제 직무 혼합제를 어느 정도 가도기로 가져갈 것인가를 갖고는 중기 과제로 가져가고 장기 과제로는 직무 혼합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는 방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여기서 그러면은 계급의 어떤 못 사는 사람들만 군대 간다라는 인식을 또 계급의 고차가 이런 문제도 있으니 이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군이 우익의 소굴이 돼서는 안 되니까 이 우익의 소굴, 그러니까 신나치주의자들의 막 집합소가 될까봐 독일이 징병제에서 모병제를 못 갔거든요. 근데 독일은 그게 가능한 게 국방옴부즈만 제도가 있어서 그렇죠. 강력한 의회에 의한 군대 통제가 그렇죠. 가능해요. 24시간 어디라도 국방옴부즈만이 속해 있는 조사관들이 찍만 딱 보여주면 다 들어가요. 기밀문서 접근도 다 가능해요. 어떤 사람들이 되나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공무원이죠. 공무원. 예, 의회 산하에 옴부즈만을 차관급으로 임명을 하고 옴부즈만 조사관이 50명이 있어서 이 50명이 새벽 3시고 4시고 쳐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독일이 동서 냉전 시대에 되게 좋은 서독이 재무장했단 말이에요. 네. 나치 그렇죠. 군대 때문에 네네. 군대가 해산되고 없어서 재무장의 조건의 하나로 3인당이 요구한 거고 기민당이 의회가 해산돼서 정권이 넘어갈 것 같으니까 국민들 반대가 거세니까 네. 안 된다라는 조건 하에서 받아서 군대체 상설한 거니까 굉장히 개념이 다르죠. 그러니까 한국도 군인권 보호관 제도라고 해서 저희가 계속 주장한 게 있어요. 옴부즈만하고 똑같은. 그 노무현 정부가 아니라 노무현 정부 때부터 도입이 요구됐었죠. 시민사회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도 이걸 공약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네. 인권위원장이 청와대 갔다가 중점 사업 중에 하나라
이걸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인권위가 손 놓고 있는 거죠. 예. 그런 거는 참 뭔가 더딘 것 같아요, 진짜. 더디죠. 왜냐하면 첫째 그 행안부하고 기재부는 국가 공무원 인력이 늘어나는 걸 반대해요. 효율성을 보는 게 아니라 재정만 보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인권위에 50명의 직원이 공무원이 증설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왜 필요해? 돈 들어가.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대통령이 강력하게 기재부와 뭐 행안부를 야 샷다 마우스 20만 명이 한 해 가고 20만 명 들어오는데 이거 자살도 좀 줄여야 되고 어? 병행 부조리도 없애야 된다. 우리가 강공이 될 수 있다라는 통합적 사고를 해야 되는데 그 사고를 못 하는 거죠. 맞아요. 그 옴부즈만 제도가 그 윤일병 사건 아, 났을 때 그쵸. 한참 윤일병, 네, 저도 맞아요. 기사 썼었거든요. 네, 독일 옴부즈만 네, 제도에 네, 대해서. 지금 또 다 들어가고 그죠? 네, 쏙 들어갔죠. 들어가고. 근데 또 이제 이게 뭐냐면 사고 주기가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막 이렇게 인권을 강조할 때는 자살률도 줄어들고 구타 가혹행위도 줄어드는데 또 이제 이 관심이 없어져. 그럼 지휘관들이 이런 강조를 안 하게 되잖아요. 대통령도 관심이 없고 이러면 이게 슬슬 올라갑니다. 그럴 때 사고 빵 터져요. 그렇죠. 맞아요. 제도화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음. 뭐 터졌을 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로는 진짜 해결이 안 되는 거고. 근데 이거를 지휘관들이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요즘 또 이제 대대장급들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박찬주 같은 이제 나이 든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게 지휘권을 자꾸 간섭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보이스카우트 양성하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유치원 부모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볼멘 소리를 사실상 인권이라는 것을 자세히 듣고 공부하고 이것을 어떻게 그럼 우리 병영 구조 안에서 전투력을 증강시키는 개념으로 가져갈 것이냐, 인권 친화적 리더십으로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 없이 네. 지휘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학교에서 체벌 없애면 교권이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일부 잘못된 교사의 인식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아, 근데 대책도 그래요. 저 군대 있었을 때 병영생활 행동강령이라는 게 그때 사고 나가지고 있죠. 나왔는데 예. 그 1항이 병상호관에는 구타 및 가혹행위를 금지한다 뭐 이렇게 해서 4항까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법제화된 게 군인복무기본법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암기를 무조건 암기. 밥 먹기 전에도 그걸 외치고 밥 먹어야 돼. 근데 못하면은 끌고 가서 또 혼내. 그러니까. 그 네. 구타 가혹행위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제대로 못 외워서 구타 가혹행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군대의 부조리극 같네요. 예, 그좀 이거 무슨 독립영화 소재 같아. 그러니까. 내가 볼 땐. 그 실제 뭐 윤종빈 감독의 그 용서받지 못한 자 이런 거에 영화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게. 그렇죠. 그거 찍고 나서 음. 예. 윤 감독이 애 먹었죠. 그러니까. 예. 국방부에서 군대에서 소송 그렇게 걸고. 네, 소송을 네. 걸고. 네. 이번에도 막 박찬주 전 대장이 그러니까 또 임 소장님을 이제 타겟팅하면서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이제 군을 무력화한다 이런 발언을 그런 거 했어요. 한번 우리 악플 읽기 한번 해볼까요? 아, 그렇죠. 소장님 저는 혹시- 앞으로 안 보는데 되게 악플가- 자주 당하는 공격의 네. 형태. 제가 저걸 안 봐요. 잘. 그 댓글 안 봅니다. 네네. 그러니까 몇 개가 달렸냐만 보고 네. 그러니까 안 봐요. 그러니까 응원을 하든 욕을 하든 왜냐하면 사실은 그거 보면 일단 첫째 정신건강에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다 해서 또 정신건강이 나빠지는 건 아니에요. 멘탈이 음. 그만큼 뭐 약하진 않으니까. 근데 문제는 문제는 누구한테는 또 약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자살을 그렇죠. 할 수 네. 있지. 그래서 이제 뭐 댓글 중에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러면 북한에 갔다 와야지 북한 인권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죠. 그럼 여성만 여성 인권 얘기하나? 그렇죠. 장애인만 장애인 그렇지. 인권 얘기하나? 그렇게 그건 되면 아니죠. 당사자 사실은. 운동만 하라는 예, 거죠.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음. 비겁한 변명이죠. 그러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군인권센터 같은 걸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에는 결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맞아요. 군인권센터하고 결을 좀 달리하는 다른 군인권 센터를 네. 또 만들면 되는 거죠. 근데 왜 도대체 그러면 예비역들은 그걸 안 했죠? 전 대묻고 싶어요. 여러분 왜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도 비난받으니까 병역 거부했잖아요. 제가 이러한
동성애자를 억압하고 동성애자 정신병으로 취급하는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반인권적 군대는 그것도 마치 무슨 기피해서 네. 뭐 이렇게 야로로 뺀 단맞은 뭐 이렇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단맞은. 뺀 것처럼 그렇게 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군대 안 갔다 온 두 분은 대통령 국군 최고 통수권자까지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공당의 대표까지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저는 당당하게 기피한 게 아니라 음. 저 이러한 군대를 못 갑니다라고 하고 소견서를 병무청으로 보냈고 네. 병무청이 고발을 해서 음. 제가 재판 받아가지고 감옥에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고 음. 수감 생활하고 나왔고 최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도 났고 대법원이 무죄 났죠. 맞아요. 맞아요. 다른 네. 다른 식으로 국방의 의무를 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네. 것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제도 개선에 저항한 것이지 제가 뭐 군대를 기피할 목적으로 그랬으면은 뭐 해외에 도망갔거나 그렇죠. 제가 지금 통풍이 있거든요. 20대, 네네. 10대부터 통풍이 있었어요. 그 통풍 질환으로 해가지고 공익근무원으로 빠질 수도 있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냥 이런 질병을 갖고 있었지만 당당하게 그냥 거부한 거예요. 편한 길을 가겠다라는 게 아니라 감옥 생활 힘들어요. 많이 그렇죠. 좋아졌다고 네. 그렇죠. 하지만 군대 갈래 감옥 갈래 그러면은 그렇죠. 군대 가는 게 훨씬 그렇지. 낫죠. 네. 감옥 가는 거보다. 그러니까 판사들도 네. 병역 거부자들은 징역 1년 6월을 줍니다. 네. 왜냐하면 1년 6월을 줘야 재징집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감옥 있을 때 야구 선수들이 연골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래가지고 네네네. 와장창 들어왔을 때 걔네들은 징역 8개월, 징역 10개월 하고는 그거 다 살고는 다시 군대 다 갔어요. 그래서 재판부 자체도 병역 기피와 병역 거부를 구분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안 갔다 온 저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도움을 주진 못할 망정 맞아. 타박을 하시면 안 된다. 누굴 위해서 일하냐? 여러분을 위해서 일한다. 그래서 제가 일배를 안 들어가는데 누가 일배를 들어가 보래. 그래서 네. 일배를 들어갔더니 일배의 글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야 그래도 제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우리 챙겨준다. 개이긴 하지만 그래도 쟤 때문에 맞아요. 쟤밖에 없다. 군인권센터밖에 없다라는 음. 댓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일배조차 알고 있는 일배를 쭉 모니터링을 해보면 이제 막 처음에 임 소장님의 그런 성적 정체성을 가지고 온갖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네. 막 하면서 짜 이제 야 그래도 20대 남자들 군대 그 갔다 온 저기 챙겨주는 거 얘밖에 없어. 네. 그건 그렇지 뭐 뭐 쩝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갑자기 정리가 돼요. 그래서 하긴, 수 없는 사실. 그런 식으로 이걸 좋아해야 되는 거야, 나쁘다 그래야 되는 거야라는 생각을 막 한동안 좀 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일한 단체라서 우리만을 지지해야 된다는 얘기는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동참하는 가운데 세상이 변화하고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네. 순기능적으로 가는 것이지 맞아요. 역기능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 체계 안에서 기본권이 신장되는 것을 군도 이제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가 얘기한 제복 입은 시민이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제복을 입고 있지만은 시민의 일원이기 때문에 동등한 인권을 보장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들은 법률로서 제한을 하는 것은 적당하나 근본적인 인권까지 침해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칸트의 주장이에요. 제 주장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칸트의 그런 영구평화론에 나오는 그런 제복 입은 시민의 개념이 한국 군대에서 통용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바뀌어야 될 것들이 이제 뭐냐면 휴대폰 전면 사용 네. 이런 것, 그리고 월급에 대한 어떤 개념 정리, 그리고 그 직업 군인들에 대한 어떤 그 계급 정년 완화 내지는 폐지.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직업 안정성의 문제와 네. 전투력하고도 연관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우리가 이제 군대 내에서 인권 그러면은 안 때리고 뭐 이런 생각만 해요. 맞아요. 안 괴롭히면 된다. 이게 되게 자유권적인 생각이거든요. 사회권적 기본권은 인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주거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 아까 얘기한 월급 이런 거 다 네네. 들어가죠. 의료권 문제, 그리고 특히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적인 통제가 강화되려면 국방ombudsman 제도, 군인권 보호관 제도 이것도 중요하지만 프랑스나 독일처럼 대표군인 제도가 필요해요. 대표군인 제도가 뭐냐면 계급별 대표를 뽑는 거예요. 그리고 부대별 대표도 뽑아요. 그 부대에서요?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군은 일부 하고 있어요. 으뜸병사라고 해서
병사들 중에서 맞아요. 예. 대표 병사를 뽑아서 음. 이 대표 병사가 비행 단장하고 다이다이 까는 거예요. 그게 내무반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예, 있는데. 예. 그래서 그래. 그래서 단장님 이게 맞아요.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참모들 모아놓고 시정해. 그 어떤 병사는 또 자기 참모들도 있어. 병사들 중에서.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하면은 이게 이제 수직적인 구조에서 수평적인 구조와 같이 만나서 합리적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공간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프랑스 외교부 초청으로 갔을 때 프랑스 군대는 6개의 군인 직장 협의회가 있더라고요. 네. 그 정기적으로 직장 협의회가 직장 협의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조는 안 되고 직장 협의회가 있는데 군인 직장 협의회도 저는 이제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곳에서 네. 뭐 처우 개선 논의를 아 하는 그럼요. 그런 왜냐하면 거구나. 이게 부사관들의 처우가 또 열악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중추 역할을 해야 되는 이 부사관 허리 구조가 빈약해서 좀 우리 군이 허약한 것도 있어요. 내부적으로. 이런 얘기 근데 나올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야 임마 군대는 죽으라면 죽으러 가야 되고 상명하복인데 언제 협의를 하고 그런 거를 하면은 군대가 돌아가겠어? 네. 이런 그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명령 체계에 있어서의 반기를 들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명령이라는 것이 법에 합법적이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죠. 예를 들면은 당연히 적군이 앞에 있으면 돌고 앞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좀 잠깐 토론합시다.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참호를 팔 필요가 없는데 참호를 파게 해. 일부러 괴롭히려고. 명령이다.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 의의를 할 수 있게끔 예를 들면은 대대장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런 건 좀 참호를 여기 파시면 안 되고 이제 이게 여러 참모들이 얘기하면 안 듣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군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못 싸우는 군대는 미군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미군은 그렇지 네.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함부로 못 하게끔 전쟁은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되는 거지. 선제적으로 전쟁을 수단화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외교가 먼저고 대화가 먼저지. 그러면은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전 세계가 서로 막 때리고 싸우고 옛날 그렇죠. 열강처럼 그렇게 되겠죠. 그게 군대의 전쟁 억지력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유사시에 잘 싸우기 위해서 합리적 구조를 갖는 거예요. 불만도 없어야 되는 거고, 맞아요. 잘 먹여야 되고, 잘 입혀야 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맞아요. 상징적으로 지금 잘 먹인다는 말씀하셔가지고 요즘 네. 또 채식 식단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좀 시작되고 있더라고요. 군대에서도 군대를 앞둔 사람이 되게 중요하죠. 채식주의인데 그 군대에서는 채식 식단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그 스브스하고 인터뷰했는데. 그랬어요. 이제 인권위원회, 뭐냐면 채식뿐만 아니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문화 가정이 이제는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은 2세들 중에서도 이슬람 종교를 맞아요. 믿는 예. 친구들이 생긴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군대에 들어와. 그럼 할랄 음식이 필요하다고요. 맞아. 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을 흩어뿌려 놓을 것인가, 좀 한데 모아놓고 급식 문제나 기도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을 제가 봤어요. 메카를 향해서 그 시간대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터키군이나 이슬람 군대는 그걸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봐야죠. 그렇죠. 예를 들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걸 적용해야 되는 게 있는 것이고 채식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집단급식이니까 군대에서 중요한 거는 체력을 유지해야 되니까 의료 문제나 먹는 걸 되게 중요시 여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양소들이 이 영양사들이 다 있어서 조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나와 있는데 단백질이 필수니까 고기들을 네네.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집단 구조에서는 채식이 불가능해요. 그렇죠. 네. 댓글 반응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안 좋죠. 너네 막 3일만 지나면 고기 달라고 할 거다. 막 뭐 이런 이런 그건 댓글 되게 반응. 모욕적인 네,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니까요. 모욕적이냐면 아시아 국가 중에서 채식이 가장 안 되는 데가 한국이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중국만 가도요. 우리 여기 여의도 가면
중국집 하나 있는데 거긴 모든 중국 메뉴에서 채식이 가능해요. 상상이 안 가죠. 그러게요. 기름을 되게 많이 그러게요. 쓰는 걸로 유명한. 주방이 다릅니다. 채식 주방과 육식 육식 주방이 어. 달라요. 도마도 같이 안 쓰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불교 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육식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스님들이나. 그러니까 중국은 모든 메뉴판에 채식이 다 메뉴판에 다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육식 문화가 이 식당들 되게 많잖아요. 그 정육점들부터 시작 고깃집들 많은 게 고기를 먹어야 건강하다는 강박증이 있어요. 그럼 코끼리는 어떻게 힘을 낼까요? 하마는 어떻게 힘을 낼까요? 근본적인 질문을 하시네. 그냥 기린은 어떻게 힘을 낼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아냥거릴 게 아니라 너의 신념이 그렇다면 존중해줘야 되는 거죠. 저희 사무실에도 베지테리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 때문에 솔직히 회식 때 불편할 때도 있어요. 사실 그렇지만은 함께 배려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그렇죠. 해서 네. 그 사람을 고기도 왜 못 먹어요. 그러니까 몸이 어쩌 이렇게 비아냥거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 보면요, 우리보다 더 건강한 식단을 가지고 있어. 골고루 섭취해. 단백질은 두부나 이런 데에서 그렇죠. 이제 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식 식단을 하는 사람들도 영양 보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다 있거든요. 그냥 좀 존중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베지테리언도 뭐 다 단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치즈와 우유, 비건만 있는 건 아니구나. 그렇죠. 완전 100% 비건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강한 군대를 좀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얘기들인데 꼭 하여튼 이런 얘기들 하면은 너 때문에 군대가 망한다. 지휘차계가 아유, 무너진다. 망하지 않아요. 채식 뭐 하느라 전투력 약한 이런 선진국 식으로. 군대는 미국은 다 하고 채식 식단을 네. 제공한다고 하고 있어요. 하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존중의 문제인 거예요. 음. 그런 사람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영화 얼마 전에 배울 거부자가 참전한 영화도 봤잖아요. 예. 이름 뭐였지? 내 이름 까먹었어. 저도요. 그거. 미국 영화. 예, 미국 영화. 뭔지 알아요. 알아요. 그렇지만 그 친구는 총을 들지 않고 수많은 수많은 동료들을 사람들을 구했어요. 그렇죠. 존중해줘야죠. 비아냥거릴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걔가 내 목숨을 지켜준다니까. 그 고기 먹지 않은 친구가 내 목숨을 지켜주고 내가 얘 목숨을 지켜준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이게 전후회지.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는 순간 이게 군의 전투력이 저하된다는 걸 인식해야 되는 거죠. 전투력은 내가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럼요. 시작되는 아, 거죠. 그럼요. 그럼요. 이걸 존중받지 않는데 어떻게 강한 맞아요. 군대가 생활 나오겠어요? 만족도가 올라가야 그러니까 전투력이 역사적으로 올라갈 봐도 것 되게 같아요. 네. 강했던 제국들의 군대들은 되게 인종이나 종교의 다양성이 매우 관용적인 그렇죠. 몽고군이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몽고군은 정복하면서 그 민족들을 흡수하면서 전쟁을 치르면서 갔으니까 굉장히 기동력도 있었고 전투력도 되게 셌죠. 또 이렇게 시민권의 개념들도 옛날에 로마의 병사들이나 이런 네, 사람들 네. 보면 그 무슨 어떤 병으로 쫄병 취급하는 게 아니라 시민이 자신이 자기의 공동체를 지킨다 뭐 이런 네, 네. 개념들이 다 있었던 것 같은데 네. 2019년에 한국 군대에는 그런 게 진짜 참 미군이 지금 모병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음. 일정 정도 이제 이 모병제에서 복무를 하게 되면 네.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니까 맞아요. 네. 거기는 다인종, 다문화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심지어는 미국에 다니다가 모병관 만나가지고는 입대해가지고 한국에 파병돼 있는 맞아 그런 사람들도 병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고깝게 볼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미군이 뭐 네. 전투력에 문제 있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군인들이 뭔가 부조리한 시간들을 겪어낸 인내심에서 자부심을 찾기보다는 진짜 애국과 그 조직에 대한 명예를 좀 느끼는 그런 환경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좀 맞아요. 그런 교육도 여군이든, 필요해요. 네. 그 인권 교육이 지금 하고 있긴 한데 사실은 이제 인권 교육의 주체 풀도 좀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권 단체의 활동가들 중에서 인권 교육을 전문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적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강사도 이제 좀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난립하고 그런 분들이 또 군대 가서 이상하게 강의하면서 인권 의식이 또 결여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교육을 양질의 것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또 필요하죠. 예. 네. 벌써 근데 1시간이
네.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어요. 그렇네요. 네. 오늘 또 얘기하다 녹화 보니까. 근데 진짜 뭐 2시간 3시간도 들어도 전혀 근데 일단 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중간에 그러니까요. 뭐 딴 질문할 필요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냥 계속 예. 너무 좋은 얘기 답변을 감상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쉽게도 음. 시간이 음. 1시간이 지나서 음. 끝으로 딱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만 하고 그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요. 네. 혼자 고민하지 말라. 네. 그러니까 음. 군입대를 하게 돼서 불합리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군인권센터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라. 음. 네, 그러니까 상의하라고요. 상의를 하고 솔루션을 같이 고민하면 해결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해마다 저희가 이제 그 아미콜 상담이 늘어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더 늘어났어요. 그 얘기인즉슨 이제 좀 더 억압적인 분위기보다는 얘기할 수 있는 언로가 트였다라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국방 헬프콜 갔다가 저희한테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비밀이 보장이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는 이제 비밀이 보장되니까 솔루션을 적당하게 이제 제시하고, 그리고 저희한테 상담한다고 해서 그게 모두 공개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담자의 피해 정도와 그거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조용하게 해결하는 방법들도 많으니까 주저없이 저희 군인권센터 검색해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군인은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죠. 그럼요. 그렇죠. 예, 예. 군인은 나라를 지키고 딸이기도 하고요. 군인권센터는 군인을 지키는 거죠. 그쵸. 네. 네, 국가를 위해서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내놓는 건데 이런 폭행과 가혹행위가 계속 나온다는 건 참 아쉬운 일이고 이런 일이 앞으로는 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너무 만연한 인권에 대한 불신들, 사실 인권이 있어야지 군대의 전투력도 강해진다는 사례도 너무 많고 이게 상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게 몰상식이 된 안타까운 현실을 이번 박찬주 전 대장의 임태훈 소장님을 향한 공격의 그 워딩에서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삼청교육대 나가라는. 그쵸. 네. 그 삼청동에서 번개 날까요? 좋은 지금 생각이시네요. 공식 제안으로 삼청동 이거 빨리 번개 제안. 클로징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끊겨. 삼청동에 저희 교육 좀 시켜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오늘 소장님 말씀 듣고 많은 걸 깨달은 것 같고요. 네. 저희도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취재도 진짜 네. 할 게 많네요. 우리도 좀 더 많이 취재를 한번 해봐서 음. 좀 우리 군대 내 인권에 좀 기여할 수 있는 기사를 좀 많이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님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